그 지난주에 두 분이 새로 들어오셨는데 그 따로 소개는 하지 않고요. 잠깐만요. 죄송합니다. 잠깐만 기다려. 네, 하겠습니다. 그 지난주에 퀴즈한 걸 보면은 아직 60% 미만이겠다는 분이 좀 계신데 가급적 좀 쉽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각 단차에서 관련 있는 세목을 표시했는데 제가 궁금한 건 기타 쪽인데 기타에게 오늘 제가 하면서 더 있는데 여기 계신 분들이 더 기타를 하셨거든요. 근데 혹시 어떤 그 세목을 하시는지 마이크를 켜시고 한번 말씀해 주시면 어떨까 생각이 드는데 이 중에서 한 분만 말씀해 줄 수 있을까요? 없으신가요? 기독 성심원 분. 그냥 넘어갈까요? 그다음에 국가보조 관련돼서는 해당 업종이 가장 많고요. 국가보조 받지 않는 게 자율성 면에서 가장 좋습니다. 근데 여기 보시면 세무 처리 잘 모르겠다는 분이 두 분 계셨고요. 세운기한서 발행한 분들이 두 분 계셨는데 혹시 기쁜 남은 재단이나 우리 선교재단 중에서 세운기한서 계산자 어떤 경우에 발행하시는지 혹시 말씀해 줄 수 있나요? 원래 국가보조 네. 저희는 주무관청이 외교부인데요. 네. 외교부이나 서울시 위탁 사업도 같이 하고 있어요. 근데 네. 지금 세금 계산서를 발행하는 경우는 코이카에서 한국국제개발협력센터랑 협업해서 자립준비 청년들을 위한 자문이라든지 해외 봉사단 교육을 제공을 올해부터 하고 있어서 이 부분에 관한 국고 보조금으로 된 사업은 세금 계산서를 발행하고 있어요. 국가보조 사업이 아니면은 뒤에 나오는 위탁 사업이에요? 위탁 사업은 서울시 위탁 사업 아동양육센터 이렇게 운영하는 거는 서울시 위탁 사업으로 하고 있고요. 근데 그거는 세운기한서 발행하나요? 발행하지 않나요? 발행하지 않습니다. 위탁 아동기관은요? 네. 근데 어떤 건 발행하세요? 이거는 서울시 위탁 사업이 아닌 저희가 발행하는 사업은 이제 코이카에서 보조금을 받는 사업인데요. 네. 코이카에서 보조금을 받아서 자립준비 청년들을 위해서 아동양육센터 퇴소한 청년들을 위해서 이렇게 자문하고 그리고 해외 봉사단을 이렇게 키우는 그런 교육 컨설팅 부분에 대해서는 세금 계산서를 발행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지금 그게 주로 해외에 있는 국내 사업이 아니라 해외 사업인 거죠? 네네네.
근데 제가 볼 때는 더 따져봐야 되겠지만 네. 국고보조금에 대해서 세운기한테 발행하는 것 자체가 네. 그 좀 서로 다 몰라서 그러는데 예. 저기 코이카한테 한번 말씀을 해보셨어. 이게 국고보조금에 대해서 세운기한테를 그 단체가 발행하는 게 맞는지 한번 아, 검토해 네. 달라고 말씀을 그 해보세요. 코이카가 예. 컨소시움으로 이렇게 저희 단체랑 그리고 국제개발협력센터랑 같이 이렇게 KOC, KOC, KCOC 말고 네, 다른 단체 센터, 사단법인 센터랑 같이 협업해서 국고보조금을 코이카에서 땄는데요. 그 네, 부분에 대한 교육 컨설팅 부분을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 된다고 해서 한, 그러시군요. 네. 제가 볼 때는 발행 대상이 아닐 것 같기도 한데요. 네. 한번 좀 더 자세하게, 상세하게 한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네. 그 다음에 또 한 번 말씀해 주실 분은 지금 말씀 제가 기쁨 남짓 아닌가요? 네. 네. 오늘의 선교재단은 보조금 받는 게 있나요? 국가보조금에서 세운기한테 발행한 것 자체가 거의 없을 것 같은데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제주도 특별자치도 여기는 왜 이렇게 하고 계신가요? 혹시 지금 계신가요? 예, 죄송한데요. 이거 저기 그 지문을 봤을 때 세금 계산서를 발행하지 않는다라고 했어야 되는데 교수님 잘못 체크를 해드린 것 같아요. 그러시군요. 예, 네, 예, 예. 네, 하다가 이런 단체들이 있어요. 근데 어떤 경우가 있냐면 세운기한테 발행하지 않는데 그 국가보조금 주는 데서 10% 부가세 안 주는 이런 단체들도 있거든요. 약간 이게 갑질하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다음에 국가보조 사업하고 위탁 사업 구분하고 있는 단체인데 해당이 없는 경우가 거의 많고요. 구분하고 있다고 하는 단체들이 있는데 여기서는 어느 단체에서 한번 말씀해 주시겠는데요. 사실 국가보조 사업하고 위탁 사업하고 구분 잘 못하세요. 거의 다. 제가 봤던 데들은. 근데 이게 국가보조 사업인지 위탁 사업에 따라서 그 부가가치세 이슈가 굉장히 다르거든요. 그래서 구분하고 있다고 표시하는 분들은 정말 본인 그 단체에서 잘 구분하고 있는지 안 하는지 한번 따져보시기 바랍니다. 관련돼서 말씀들 하나 드리면 제가 강남구에 있는 그 도산 안창호 선생 기념사업회라는 데를 도와드리고 있는데 거기 비상금 감사인데 다른 말씀드리면 요새 젊은 학생들은 도산 안창호 선생을 몰라서 거기가 도산로거든요. 그래서 우리 어린 학생들은 거기 도산 공원이 있는 거가 안창호 선생 묘지가 있는 걸 잘 모르고 거기 뭐 도산 식당이 있어서 도산로가 됐나 뭐 이렇게 하는 사람도 있고요. 우리 역사가 좀 잘못됐는데 다른 말씀이지만 거기 이제 1970년대 초반에 그 망우리에 있던 안창호 선생 그 묘지를 이장을 했거든요. 그리고 거기 이제 공원을 만들었는데 거기 기념사업회 건물이 있는데 초창기에는 그 자체적으로 그 건물을 져서 운영을 했는데 강남구청에서 그 국가보조 사업 그러니까 국가보다는 지방자치단체 보조 사업을 했었는데 한 3, 4년 전에 어떻게 바꿨냐면 그러니까 기념사업회가 가지고 있던 건물을 강남구청으로 기부 체납을 했어요. 그래서 소유권이 강남구청으로 넘어갔고 그 다음에는 어떻게 됐냐면 강남구청에서 기념사업회에게 돈을 주는데 그 강남구청 대신 관리해라. 그러면서 위탁사업으로 돈을 줘요. 근데 비영리 쪽에 계신 분들이 저도 그렇지만 이게 돈 주는 거 똑같은데 그 근거 법령을 잘 모르는 경우가 되게 많습니다. 그래서 이게 국고보조 사업인지 위탁 사업인지를 좀 면밀하게 따져보시는 게 좋고요. 오늘은 여기서 두 개를 구분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다음 주나 다다음 주 시간에 국가보조 사업하고 위탁 사업이 뭐가 다른지를 이제 말씀을 드릴 건데 거기에 따라서 그 부가가치세 취급이 좀 달라요.
그리고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부가가치세에서 비영리 단체들은 부가가치세에서는 이 국고보조 사업이 있을 때 아니면 위탁 사업이 있을 때 세금계산서 처리하는 거가 가장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이것들은 다른 말씀들은 잘 쓰셨는데 그 행정처분이라는 거 하나 말씀드리면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던 거는 그 이제 비영리 단체뿐만 아니라 뭐 개인들이나 영리법인 모두 다 세무서에서 세무조사가 나와서 고지서가 나오는 거를 행정처분이라고 하거든요. 근데 행정처분이 이제 국세청과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나라 행정부에 있는 모든 기관들이 행정처분이라는 걸 해요. 그래서 간단한 예로는 예를 들어서 우리들이 이제 교통법규를 위반하면 범칙금이 나오잖아요. 고지서 발급되는 거 그거 자체가 행정처분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자기 비자 부작이라고 제가 썼는데 말이 좀 어렵지만 자기라는 거는 행정관청이 어떤 걸 하는 거고 부작위는 어떤 행위를 하지 않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세법에서 관련된 걸 말씀드리면 세금을 잘못 냈는데 보통 환급해달라고 신청하면 환급을 해주거든요. 근데 환급을 안 해주는 경우가 있어요. 환급을 안 해주는 게 뭐냐면 부작위야. 어떤 행위를 하지 않는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그 부작위에 대해서 아직도 국민들이 피해를 봤다 그래서 그 이제 구제 절차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행정처분은 이제 행정관청들이 행하는 모든 국민들한테 행하는 행위를 말하고 그 자기는 행정관청이 스스로 하는 거, 부작위는 그 우리 국민들이 신청을 했는데도 아무것도 안 하는 거 이런 것들이 부작위라고 하고요. 행정심판 원래 그 18세기부터 상권 분립이 되면서는 그러니까 입법부, 행정부, 사법부 세 군데로 나눠져 있어서 소송은 사법부에서만 담당을 하는데 행정심판은 뭐냐면 그 행정부 안에서 스스로 자기네들이 했던 거에 대해서 그 실행할 수 있는 이런 절차를 하는 거거든요. 그게 이제 지난번에 말씀드렸듯이 전심 절차라고 그러니까 행정소송이 하기 전 단계고 이런데 혹시 관심이 많은 분들은 행정심판이 뭔지 그렇게 두 개로 구분하는 것들도 좀 찾아보실 수 있고요. 세법하고 뭐 특허가 좀 독특한데 모든 관청에서 다 행정심판이 있습니다. 근데 모든 관청들은 보통 행정심판원이라는 데를 가는데 국세에서 관련돼서는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던 심사청구, 심판청구랑 별도가 있고요. 특허도 따로 있어요. 근데 다른 행정청들은 별도가 없고 그냥 국무조정실에서 행정심판을 하게 됩니다. 그 매입세 불공제는 그냥 설명 안 한다고 뭐 드린다고요. 그 다음에 오늘은 이제 잠깐만요. 다 모두 해제시키겠습니다. 그다음에 오늘은 복식보기, 단식보기 이런 것인데 이거는 뭐 별 중요한 건 아니지만 사실 전 세계적으로 지금은 거의 다 통일이 돼 있는데 그 현대 경제가 시작됐던 것이 아마 그 그러니까 11세기, 12세기 이때는 우리 그러니까 한중일 동양도 있었지만 서양에서는 거의 다 그 지중해에서 일어났다고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콜럼버스나 뭐 이런 사람들이 나오면서 대서양으로 나가고 있지만 그 경제를 보면은 그 이태리에서 중심적으로 일어났다가 그게 유럽 다른 데로 전파되고 이런 건데 여기 써 있는 거는 은행이라는 거가 어디서 시작이 됐냐면 그 이태리에서 이제 시작이 됐고요. 그 위에 있는 것처럼 뱅크라는 게 그 방키라고 하는 의자에서 나왔다고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여기 써 있는 걸 한번 좀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 시간 전락상 이거 자세한 말씀 제가 안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 숫자도 보시면 숫자가 이런 숫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주로 쓰는 게 아라비아 숫자고 바벨로니아 숫자, 그 다음에 이집트 로마 한자 이런 것들이 있는데 지금은 다 우리가 거의 이 아라비아 숫자를 쓰던가 로마 숫자 쓰던가 한자를 쓰고 있는데 그 지금 서양에서도 보면은 그
그 아라비아 숫자를 쓰게 됐던 게 13세기 초반 정도 되는데 여기 써 있는 것처럼 처음에는 그러니까 그 로마 숫자로 쓰는 게 굉장히 어렵잖아요. 이렇게 쓰는 것 자체가. 근데 그 지금 이 초창기에는 그 아라비아 숫자로 쓰는 거를 법원에서 인정이 안 됐는데 나중에 이렇게 간단하니까 유럽에서 쓰게 되면서 우리들도 계속 쓰게 됐다고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이제 복식부기하고 단식부기가 있는데 이건 다른 데서 내가 인터넷에서 찾아보긴 했는데요. 단식부기는 영어로 싱글 엔트리예요. 복식부기는 더블 엔트리입니다. 회계하는 분들은 그냥 저기 뭐라고 말씀드려 너무 쉬울 것 같은데 그냥 말씀드리면 싱글 엔트리는 뭐냐면 어느 한 거래에 대해서 한 번 적는 거가 그 싱글 엔트리고요. 복식부기는 더블 엔트리인데 뭐냐면 하나의 거래에 대해서 두 번 적는 겁니다. 근데 그 보통 회계라고 그러면 복식부기를 말하고요. 단식부기는 우리가 뭐 용돈기 입장이나 그 가계부 같이 그냥 수입하고 지출하고 잔액만 적는 거 이걸 말하고 그 복식부기는 오늘 잠깐 그 개념만 말씀드리고 7강 정도에 가서 복식부기 한번 같이 공부해보고 실습도 하고 그럴 건데요. 회계는 거의 다 더블 엔트리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게 장단점 같은 거는 그냥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조금 어려울 것 같은데 어렵진 않고요. 어떻게 말씀드릴 수 있을까요? 그 복식부기가 제가 당구 얘기를 많이 했는데 저 당구 못 치지만 그 당구 처음에 배우게 되면 누우면 그 천정이 당구 판처럼 보인다고 그러는데 그 한 3개월 정도 계속 하다 보면 이게 익숙해지거든요. 그러니까 구글단을 외우는 거나 아니면 우리 그 핸드폰 같은 데서 자판 잘 쓰게 하는 거 그런 거랑 거의 비슷하다고 보시면 돼요. 또 하나 제가 우리 학생들한테 늘 강조하는 게 뭐냐면 그 수학 포기자도 할 수 있습니다. 회계에서는 그 저기 루트 같은 거 거의 안 나오고요. 플러스 마이너스만 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그 원리만 아시면 되는데 그 원리 그 하는데 가끔 보면 잘 이해가 안 되는데 어느 정도 그 집중해서 하시면 그 다음에는 금방 넘어갈 수 있습니다. 여기서 하나 말씀 하나 드리면 한 7, 8년 전에 그 조계종의 그 회계 파트에 있는 분들 만났는데 요새는 우리나라가 모두 다 비영리단체에서 복식부기를 하라고 막 그러거든요. 근데 그 조계종도 아마 그 계속 단식부기였을 텐데 그 회계 담당자 물론 복식부기 하는데 사실 조그만 단체나 아니면 종교 단체들의 경우에는 단식부기에도 별 불편이 없어요. 근데 가장 그 복식부기라면 가장 좋은 게 뭐냐면 자산부채 잔액 같은 걸 알 수가 있어요. 특별히 이제 외상 같은 걸 팔고 외상으로 샀을 때 이런 거 했을 때 당식부기는 그 얼마 외상을 줬는지 우리가 남한테 얼마 줘야 되는지 같은 거를 별도 그 매물을 봐야 되는데 그 복식부기에 있는 그냥 잔고만 보면 우리가 얼마 받을 게 남았는지 그 또 얼마를 줄 게 남았는지 이렇게 볼 수도 있고요. 여기는 안 써 있지만 자산 같은 것들도 여기 다 올라가기 때문에 자산을 함부로 없앨 수가 없어요. 다시 조계종 말씀을 드리면 그 조계종은 그 일제 그러니까 1905년, 1910년 이렇게 우리나라가 일본에 그 뭐라 그럴까요? 강제 병합당할 때 그 불교 신자들이 조계종이나 동국대학 이런 데다가 그 땅 같은 걸 굉장히 많이 그 기부를 했는데 약간 농담일지도 모르겠지만 조계종 부동산 관리하는 분이 되는데 아직까지도 조계종은 전국에 자기네들 땅이 얼마 있는지 잘 모른대요. 근데 복식부기를 해놨으면 그거는 다 찾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단 재무상태표, 대자료표에 올라가 있는 자산은 현실이랑 있는 거 없는 건 물론 파악을 해봐야 되지만 일단 복식부기로 자산을 잡아놓은 거는 별도로 이렇게 재거 분개를 하지 않는 한 자산으로 남아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복식부기가 굉장히 단식부기에 비해서 장점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복식부기는 이것도 좀 전에 아라비아 숫자나 아니면 은행 역사랑 좀 비슷하긴 한데 이탈리아부터 시작을 해서 그게 이제 퍼졌고요. 우리나라는 성도복이라는 게 있어서 계산복이라는 게 있어서 그게 이거보다 훨씬 더 빠르다는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사실은 이거는 우리나라에서만 인정을 하고 외국에서는 인정을 안 해줘요. 성도복이 개성회계라고 있는데 이것도 어떤 면에서는 우리 금사발자가 세계적으로 가장 최초라는데 실제로 세계적으로 알아주는 거는 독일 금사발자잖아요. 그런 거랑 비슷하게 지금 우리가 쓰고 있는 것들은 다 서양에서 발전된 회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복식부기 장부를 좀 말씀을 드리는데 영리법인은 모두 다 복식부기예요. 그 다음에 비영리법인은 법인세법에서 법인세를 납부할 대상이 되는 수익사업은 복식부기로 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비영리법인인데 순수한 비수익사업, 비수익사업에 대해서는 법인세법에서는 얘기를 안 해요. 그러니까 법인세법도 이렇게 얘기를 하는 이유는 뭐냐면 법인세법에서는 비영리법인의 수익사업에 대해서 법인세를 내야 되는 거, 이것만 관점이 있기 때문에 비수익사업, 다른 말을 말씀드리면 비영리법인의 목적사업에 대해서는 장부를 어떻게 해라는 거에서 언급이 없습니다. 근데 이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증세법에 가면 공익법인은 결산공시를 할 때 복식부기를 해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법인들은 영리나 비영리나 모두 관계없이 복식부기를 하는 방식이 됩니다. 비영리와 공익법인과 비영리는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개인 사업자들, 개인들이 사업을 할 때는 여기 써 있는 것처럼 복식부기 의무자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금액이 이렇게 농업인목도세가 3억이 있고 얼마씩 이렇게 넘어가게 되면 복식부기에 의한 장부를 만들어야 되고 그게 넘어가지 않으면 그냥 간편장부라고 해서 간편장부가 뭐냐면 그냥 단식부기에 의한 장부를 해드립니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다음에 전문직들은 다 그래서 개인 사업자들은 규모에 따라서 단식부기, 복식부기 이렇게 나눠져 있는데 법인들은 다 복식부기가 하나는 게 세법의 원칙이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사회복지법인들은 조그만 데들은 그냥 단식부기도 쓰는 데도 있는데 뒤에도 말씀드리겠지만 이 세법하고 각 주무관청에 하는 차이가 있어서 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어쨌든 우리들이 배우는 거는 복식부기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요거는 좀 오래된 자료인데요. 지난 첫째 시간에 말씀드렸지만 우리나라의 비영리법인을 설립할 때 가장 기본이 되는 법률이 민법인데 민법 규정 말고 각 부처에서 이렇게 비영리법인 설립 운영에 관한 규칙이라고 해서 여기 말고도 다른 데서 만든 거 굉장히 많습니다. 내용은 좀 비슷하기도 한데 조금씩 다를 수 있어요. 근데 보시면 예산서 같은 거 제출하고 되어 있고 실적하고 결산서 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실적 및 결산서인데 이게 별 개념이 없어서 이게 거의 다 단식법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자산의 증감사유로 내는 데가 몇 군데 있고요. 그 다음에 재산 목록을 내라고 되어 있거든요. 재산 목록 다 내라고 되어 있는데 현실적으로 보면 복식부기에서는 재산 목록이 없어가지고 재산 목록 내는 데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주무관청에서 요구하니까 재산 목록을 따로 내는 경우도 좀 있긴 있는데 요것도 뒤에 말씀드리지만 주무관청에 있는 이 규칙하고 세법에서 얘기하는 거랑 좀 달라서 비영리단체들이 좀 어려움을 겪고
갖고 있는 것 중에 하나, 대표적인 것 하나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비영리법인에서 좀 어려운 것들이 뭐냐면 요 앞에 있는 것들 여기 실적 및 결산서 이런 것들이 거의 다 그 단식법이 실질보고서 같은 것들이고요. 또 하나가 그 예산회계에서 세입 세출 이런 말을 쓰면서 그 세입 세출 보고서를 요구하는데 결산서를 공시할 때는 복식법에 의한 재무제표를 공시하고 있는데 이것 때문에 그 주무관청에 보고하는 거나 결산서를 공시하는 거랑 다른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또 하나는 주무관청 공무원들이 거의 회계가는 지식이 없고요. 또 이렇게 얘기하면 뭐하지만 주무관청에서 비영리법인을 감독하는 업무는 가장 말단 직원이 맡아요. 경험도 별로 없는 사람들이고 계속 2, 3년마다 바뀌어서 그 전문 지식이 없는 경우도 되게 많습니다. 그리고 또 비영리법인의 이사들도 회계안과 지식이 거의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그리고 주무관청별로 요구하는 서류가 달라서 그 어려움을 겪고도 많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어려운 거는 세무사는 제가 만난 분 중에서 비영리 전문을 하는 분은 거의 안 계신 것 같고요. 회계사도 제가 보면 5명, 6명 전국적으로 이 정도만 비영리를 좀 알지 나머지 분들은 거의 잘 몰라서 물어봐도 정확하게 답변해 주는 사람이 별로 없는 게 현실입니다. 근데 저는 있는데 지원이가 그렇게 순간 그런 거에 조금 잠깐만요. 우리나라에서 가장 빨리 좀 바꿔야 될 건 뭐냐면 세무사들 작은 단체들은 주로 세무사 도움을 많이 받는데 그 세무사들이 이 비영리 쪽에 관심도 별로 없을 수도 있고 아니면 그래서든지 세무사분들을 좀 교육을 시켜서 아니면 세무사 사무실에 직원들이 이 교육을 받아서 그 작은 단체들의 비영리를 좀 빨리 향상시키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난 2차 때는 회계법인의 실무자 과장이 한번 들었었는데 그렇게 세무사 사무실이나 회계사 사무실에 있는 실무자들도 좀 많이 배울 필요가 있습니다. 또 하나는 회계 프로그램도 나와 있는 게 거의 다 영리 프로그램이고요. 그 비영리 회계 프로그램이 지금 조금 나와 있긴 한데 거의 없고요. 그래서 영리 회계 프로그램을 쓰다 보면 회계 보고서 자체가 다 영리식으로 나와서 비영리 회계에 맞지 않는 것도 있습니다. 그게 이제 우리나라 좀 현실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재무회계하고 관리회계가 어떻게 차이가 나는 걸 썼는데 이거는 이제 처음에 회계 원리라는 걸 배우면 배우는 건데 이거는 이렇게 한번 보시고요. 우리나라가 지금 우리가 배우는 거는 주로 재무회계 쪽을 배운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관리회계가 뭐냐면 여기는 관리회계 말고 또 옆에다가 예산회계가 있을 수 있는데 비영리법인 쪽에서 주로 쓰는 거는 재무회계하고 그 다음에 관리회계에서 일부인 예산회계라고 쓴다고 보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여기도 그냥 일반적인 말씀드렸는데 크게 영어로는 비즈니스 어카운팅이라고 있는데 이게 영리기업 회계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non-비즈니스 어카운팅이 비사업 회계인데 요게 영리회계고요. 그 다음에 이쪽에는 비영리회계가 크게는 정부회계, 그 다음에 비영리회계 이렇게 나눌 수 있습니다. 여기 이제 북이라는 말을 썼는데 말씀을 드리면 북이가 이렇게 영어로는 북키핑이라는 거를 19세기 말에 일본 사람들이 서양 말을 바꾸면서 번역하면서 북이라고 했는데 이렇게 장부기록의 준말이거든요. 회계학 책을 보면 북이하고 회계가 다르다 뭐 이런 얘기를 쓰는 학자들이 많은데 사실은 북이가 회계의 베이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제가 어렸을 때는 어떻게 배웠냐면 이렇게 상업북이,
공업부기, 은행부기 이런 걸 배웠는데 요새는 이런 걸 거의 우리나라는 안 쓰는데 부기 이퀄 회계라고 보셔도 좋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게 배울 때는 가장 간단한 게 뭐냐면 서비스업 회계가 좀 간단해요. 비영리법인 회계도 약간 서비스 회계랑 비슷할 수 있는데 이거는 물건을 사고 파는 게 없고 그냥 돈이 들어오고 돈이 나가는 것만 있어서 좀 간단하고요. 그 다음에 판매업 회계가 상업부기인데 이거는 물건을 사서 판매하고 있기 때문에 재고 관리가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좀 어렵고요. 그 다음에 제조업 회계가 공업부기인데 이거는 그 원재료를 사서 물건을 만들고 판매하고 이러는데 뭐가 필요하냐면 원가 계산이 필요해요. 그래서 이거보다 약간 더 복잡합니다. 그 다음에 은행업 회계라는 게 따로 있는데 이거는 은행업도 약간 독특한 특수회계이기 때문에 은행이나 보험 같은 것들은 그다음에 증권회계 이런 것들은 다 특수회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비영리 쪽에서 이렇게 제조업 하는 회계는 거의 별로 없어요. 그 다음에 물건을 사고 파는 경우도 조금 있을 수 있는데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비영리 회계는 거의 서비스 회계랑 좀 비슷하다고 볼 수 있고요. 여기다 제가 안 써놨는데 비영리 회계도 크게 나누고 두 개가 나눌 수 있는데 지난번에 제가 말씀을 드렸는지 기억이 잘 안 나는데 영어로 말씀드리면 타입 A, 타입 B가 있는데 타입 A가 뭐냐면 수혜자한테 수수료를 받는 거. 대표적인 경우가 뭐냐면 은행하고 학교예요. 그러니까 죄송합니다. 은행이 아니라 병원하고 학교입니다. 그러니까 병원의 예를 말씀드리면 병원은 환자들한테 치료비를 받잖아요. 그래서 그 병원이나 학교는 영리회계랑 거의 비슷합니다. 물론 병원이나 학교들도 기부금 같은 것도 많이 받고 국고보조도 많이 받을 수 있는데 그거보다는 베이스가 수혜자로부터 일부 좀 받는다는 건데 타입 B 회계, 비영리 회계는 뭐냐면 순수한 비영리인데 비영리는 뭐냐면 수혜자들한테 돈을 받지 않고 활동을 하기 위한 재원은 누구한테 받냐면 후원자들이나 정부로부터 받는 거. 그러니까 자원을 제공해 주는 사람하고 수혜자하고 별도인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순수한 비영리 회계는 타입 A, 타입 B 중에서 타입 B 회계가 가장 순수한 회계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회계를 배울 때 가장 이제 넘어가야 되는 게 뭐냐면 제가 문법이라고 썼는데 앞에 잠깐 말씀드렸던 복식부기라는 이 원리를 좀 배워야 되고요. 그 다음에 발생주의라는 걸 배워야 됩니다.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이게 회계를 간단하게 얘기하면 비즈니스 랭귀지라고 얘기를 하는데 우리가 영어, 일어, 중국어 배우는 것처럼 어렵진 않지만 여기서 얘기하는 복식부기의 원리라는 걸 알으셔야지만 이제 할 수 있다는 거고요. 또 하나가 여기 개정 과목이라는 말이 나왔는데 이 개정 과목을 알아야지만 회계를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제가 대학원에서는 회계 비전공자인 미술전공 학생들한테 주로 이 기초를 가르치는데 학생들은 여러분과 같이 이제 전표를 작성하고 이런 분들이 아니고 회계 보고서가 나오면 그거를 이제 이해하기만 되거든요. 근데 회계를 배우는 목적이 두 가지인데 하나는 여러분과 같이 회계 보고서를 만드는 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정보를 만드는 분이 있고 또 하나는 그 정보를 그냥 단순하게 이용하는 사람들이 있는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우리가 지금 배우는 거는 이용자 입장이 아니라 회계 정보를 제공하는 사람 입장에서 이제 배운다고 이렇게 이해를 하시기 바랍니다. 부기하고 회계는 말씀을 드렸고요. 그 다음에 단식부기는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다시 이렇게 보시면 한 번에 기록하느냐 아니면 두 번 기록하느냐 그 다음에 여기는 현금 출납하고 수입 지출만 나와 있는데 여기는 이렇게
지금 고르셔도 되는데 자산 부채 자본 수입 비용 크게 5가지가 있어요. 그거별로 원장이 있다 뭐 이런 것들이고요. 여기는 이렇게 유형자산 부채 채권 채무 관리가 안 되는데 여기는 자동적으로 된다는 거.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현금주의하고 발생주의를 말씀을 드리면 보통 그 비영리 단체에서 쓰시는 예산회계라는 게 현금주의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그 돈이 나가고 돈이 들어오는 그 기준에 따라서 하는 것들인데 그 발생주의는 뭐냐면 그러니까 여기 좀 어려운 말이 써 있는데 그 간단한 예 2가지만 말씀드리면 그 현금주의에서는 물건을 팔고 현금을 받았으면 인식을 하거든요. 근데 이제 발생주의는 물건을 팔고 외상으로 팔았다 하더라도 그때 인식을 해요.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뒤에 하나 예가 나올 거고요. 또 하나는 뭐냐면 이제 감가상각이라는 개념이 있는데 현금주의에서는 감가상각이라는 걸 쓰질 않지만 발생주의에서는 감가상각이라는 개념으로 씁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그 현금주의는 이렇게 정확한 손익 계산이 가능한데 여기는 현금으로만 그 손익이 발생하지 않는 것들이 있고요. 또 하나 어떤 차이가 있을 수 있냐면 그 정도 근데 또 그냥 하나 말씀드리면 그 단식부기에서는 현금주의밖에 할 수가 없어요. 근데 복식부기는 발생주의도 가능하고 현금주의 둘 다 쓸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 우리 비영리 법인 회계에서 발생주의를 쓴다고 하는데 사실은 약간 그 영리 회계에서 쓰는 발생주의보다는 좀 약간 심플리파이된 발생주의라고 볼 수 있어요. 근데 일단 여기 보시면 그 복식부기는 아까 2번 정도라고 말씀드리고 그다음에 발생주의를 배워야 된다고 그랬는데 사실 비영리에서 발생주의가 그렇게 많이 나오진 않는데 가끔 나오긴 나옵니다. 예를 들어서 여기서 보시면 기부금 예를 좀 들면요. 기부금은 여러분들 누가 기부하겠다 그래서 그러니까 기부 후원 의향서를 받았는데 그때 기부금을 인식하는 게 좋을까요? 아니면 실제로 돈이 들어왔을 때 기부금을 인식하는 게 좋을까요? 근데 우리 지금은 기부금의 경우에는 보통 약정하고 나서도 돈 안 내는 사람도 있거든요. 그래서 기부금은 그냥 약정이랑 관계없이 실제로 돈이 들어오는 시점에서 인식하는 게 일반적이거든요. 그런 면에서 비용기도 기부금에 대해서는 발생주를 안 써요. 근데 여러분들 회비가 있는데 회비도 이제 비용리에서 보면은 강제성이 있는 거랑 강제성이 없는 거 이렇게 있을 수 있는데 보통 회비는 강제성이 있다고 보거든요. 그러면 회비는 단체에서 받을 시점에서 미수금을 잡아요. 그게 현금주의하고 발생주의의 차이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발생주의의 주요 개념이 나와 있는데 요거는 좀 어려워서 나중에 요거는 여러분들 관심 있는 분들 찾아보면 될 것 같고요. 채팅방에 혹시 여러분들 감가상각이라는 말 처음 들어봤는지 혹시 처음 들어보신 분은 채팅방에 한번 써주시겠어요? 아마 끊어지는 거는 아마 어떨 거냐면 제가 지금 어떻게 하고 있냐면요.
음성이 별로 안 좋다 그래서 노트북하고 스마트폰 두 개를 하면서 말씀드리는 걸 스마트폰으로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끊어진다는 분들은 노트북에서 화면 보시고 그다음에 스피커 같은 거 다 끄신 다음에 스마트폰으로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혹시 채팅방에서 여러분들 감가상각이라는 말 처음 들어보시는 분 계신지 써보시겠어요? 아, 그러시구나. 또 다른 분들 계세요? 이상 선생님은 어디 계신 분입니까? 네. 우선은 용어가 좀 다른데요. 보시면 한자로 써놔서 좀 죄송한데 현금주의에서는 이렇게 수입, 지출 이렇게 말을 씁니다. 그래서 수입보다 지출이 많으면 현금이 증가하게 될 거고요. 수입보다 지출이 적으면 현금의 마이너스가 될 거거든요. 근데 우리는 또 정부회계에서 말을 많이 써서 수입 제출이라는 말을 쓰지 않고 어떤 말을 쓸 수 있냐면 세입 세출이라는 말을 쓰는 단체도 있어요. 사실 세입 세출은 정부기관에서는 쓰는 말이지만 비영리단체에서는 세입 세출이라는 말을 쓰지 않는 게 맞습니다. 그다음에 여기 발생주의에서는 어떤 말을 쓰냐면 수익이라는 말을 쓰고 비용이라는 말을 써요. 그래서 요 두 개가 동일하진 않아요. 수익하고 수입이 비슷할 수도 있지만 안 맞는 경우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아까 말씀드렸듯이 기부금은 다 현금주의를 하니까 두 개가 맞는데 회비 같은 거는 돈 들어온 것만 인식하면 수입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미수까지 잡으면 돈 들어오지 않았지만 우리가 받을 권리가 있다고 해서 잡았으면 수익이 되거든요. 그래서 차이가 날 수도 있고 지출 비용도 어떻게 차이가 있냐면 이거는 현금이 나가는 것만 얘기하는데 이거는 현금이 나가지 않은 것도 포함하는 그런 개념입니다. 그래서 말도 여기는 이익이라든지 아니면 운영차익이라는 말을 써요. 그리고 영리에게서는 이거는 현금흐름표라는 말을 쓰고 그다음에 이거는 손익계산서라는 말을 씁니다. 비영리에서는 손익계산서라는 말을 쓰지 않고 운용성과표라는 말을 쓰는데 용어만 바뀌고 거의 내용 비슷합니다. 그러니까 영리기업의 손익계산서나 비영리단체에서 얘기하는 운영성과표, 영어로는 Statement of Activity라고 하는데 거의 비슷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세법은 또 다른 말을 써요. 이렇게 입금, 송금이라는 말을 쓰는데 이게 좀 다를 수 있어요. 근데 개념은 거의 비슷하긴 하지만 이렇게 용어가 다르다는 말씀을 드리고 한 가지 예를 말씀드리면 우리나라 회계도 한 90년대 초반까지는 과거 일본 영향이 많아서 그걸 그대로 쓰다가 IMF 후부터 미국 영향을 좀 많이 받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예전에는 개정 과목에서 수입이자라는 말을 썼었어요. 근데 요새는 수입이자라는 말을 쓰지 않고 이자 수익이라는 말을 씁니다. 그러니까 수입이자라는 말은 뭐냐면 현금주의에서 쓰는 이자가 들어온 것들 얘기를 하는데 이자 수익이라는 건 뭐냐면 아직 들어오진 않았지만 우리가 받을 이자 이런 것들을 쓸 수 있어요. 지출에서도 보면 어떤 게 있냐면 예전에는 지급이자, 지불이자 이런 말을 썼거든요. 근데 지금은 그런 말 안 쓰고 회계에서는 이자 비용 이렇게 씁니다. 그러니까 이자 수익, 이자 비용 이렇게 쓰고 지금도 옛날 게 남아 있어서 수입이자, 지급이자 이런 용어를 쓰는 대도 있겠지만 지금은 발생주에서는 그런 걸 안 쓰고 이자 수익, 이자 비용 같습니다. 요거는 영리기업 건데 조금 보시면 아주 간단한 예인데요. 자동차 한 대를
3천만 원에 팔았어요. 근데 크게 이렇게 보시면 그 판매했을 때 발생한 원가가 있고, 그 다음에 과거에 발생한 연도가 이번에 인식되는 게 있고, 그 다음에 앞으로 발생할 거를 미리 잡고 이런 게 있습니다. 그게 이제 발생주의라고 하는 건데, 일단은 자동차 한 대를 3천만 원에 팔았어요. 근데 이제 거기에 들어간 게 뭐냐면, 그 매출원가하고 그 영업직한테 줬던 돈이 2천만 원, 200만 원. 이게 이번 기회에서 발생한 비용이고요. 그 다음에 여기 생산시설 감가상각비, 개발상각비 있는데 이거는 뭐냐면 과거에 발생된 건데 이번 기회에 비용으로 인식되는 거거든요. 그런 것들이 이제 감가상각비라는 거고, 또 하나는 뭐냐면 앞으로 생길 게 있어요. 근데 뭐냐면 이걸 판매하고 나면 현대자동차가 한 10만 킬로 정도 이렇게 무상보증 해주거든요. 팔고 나서 그 무상보증에 들어갈 비용들, 그런 것들을 미리 예상을 해서 인식하거든요. 또 하나는 대손생각비라는 거, 처음 들어볼 수 있는데, 이런 거는 뭐냐면 이걸 한 대지만 굉장히 많이 팔았을 때는 3천만 원 비록 판매했지만 그 회수 못할 가능성이 있는 것들도 잡는데, 그래서 그 이, 발생주에서는 과거에서 발생한 그 원가 중에서 이번 3천만 원 판매한 거에 대한 원가라고 인식하는 게 얼마 있을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또 앞으로 발생한 것도 미리 잡는 거, 이런 것이 개념이 있습니다. 근데 이거는 비용질 쪽에서는 거의 발생을 안 해요. 근데 이제 감가상각비만 말씀을 좀 드리면, 여기 사회복지법인만 있지는 않지만, 사회복지법인이 그 예산회계 때문에 뭐 자동차를 산다든지 아니면 어떤 뭐 컴퓨터를 산다든지 이렇게 했을 때 그냥 세입세출 항목에서 자산 구입비 이런 계정 과목을 아마 쓸 거예요. 근데 저기 발생주에서는 어떻게 쓰냐면 그거를 그냥 여기 지출에다가 쓰긴 쓸 텐데, 그 발생주의하고 복식부기에서는 이거를 비용으로 쓰지 않고 하나가 자산으로 올리는 거하고 비용으로 나누게 됩니다. 왜 감가상각이라는 게 나왔냐면 19세기 말에 미국에서 그 대륙간 그 연결하는 기차를 이렇게 막 깔고 저기 건설했는데, 미국은 거의 다 그걸 다 민간들이 깔았거든요. 돈을 그 민간 투자가들한테 돈을 받아서 했는데, 그때 철도를 그 건설한다든지 아니면 기관차를 사고 그러면 그때 돈이 굉장히 많이 나가요. 그래서 투자를 하게 되면 이게 현금이 마이너스가 되거든요. 그래서 그 현금주의에 의해서 그렇게 했더니 투자를 많이 했을 때는 일종의 손해가 난 것처럼 보이고, 투자를 하지 않았을 때는 이익이 난 것처럼 볼 수 있거든요. 여기가 지출이 별로 없으니까. 그래서 뭔가 잘못됐다 그래서 생각을 해봤더니 그런 저기 철도를 부설한 거라든지 자동차, 뭐 기관차를 사고 이랬던 것들은 그에만 쓰는 게 아니라 뭐 60년, 20년 이렇게 쓰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처리하는 거는 맞지 않겠다. 그래서 나온 게 뭐냐면 저기 1년 이상 쓰는 자산들의 경우에는 지출은 지출이지만 그거를 일단 자산으로 일단 걸 잡아서, 예를 들어서 저기 용어를 이제 바꿔서 말씀드리면 사무실을 하나 샀어요. 사무실을 샀는데 얼마 샀냐면 뭐 5억에 샀는데 보통 사무실 철근 콘크리트는 60년 쓴다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면 그 사무실 건물에 그 건물이 이번 기회에 뭐 5억이 나갔지만 회계상으로는 어떻게 하냐면 그 5억을 60년에 나눠 걸쳐서 비용을 잡아요. 그게 감가상각이라는 거. 이해가 되시나요? 그 미국에서도
이 감가상각을 비영리법인에서 인정하지 않을까 이거를 10년 정도 논쟁을 했어요. 근데 맨 나중에 결론낸 게 뭐냐면 비영리법인들도 감가상각을 따로 인식을 하자 이렇게 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은 회계 처음 배우시면 이 감가상각 어떻게 하는지 모를 수 있는데 이거는 결산 때만 가서 하면 돼요. 그러니까 지출할 때는 그냥 지출을 하시고 연말에 가서 이거를 지출 중에서 고정자산을 자꾸 이렇게 하는 그것만 하시면 돼서 개념만 알고 계시면 됩니다. 그 또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여기서 이제 넘어갔는데 여러분들 현금주의하고 발생주의 중에서 어느 게 더 좋을 것 같으세요? 채팅방에 한번 써보실래요? 질문이 좀 이상하지만 현금주의가 좋을까요? 발생주의가 좋을까요? 답은 둘 다 좋은 거예요. 근데 뭐냐면 뒤에서 나오겠지만 영리기업들이 만드는 재무제표 중에서 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 자원변동표는 발생주의를 만들어요. 그 다음에 현금흐름표라는 게 있는데 현금흐름표는 현금주의를 만듭니다. 그러니까 현대 회계에서는 발생주의가 좀 문제가 있긴 있는데 그래도 발생주의를 만드는 게 베이스가 되고요. 그걸 보완하기 위한 것이 현금주의입니다. 참고적으로 제가 퀴즈에 내진 않았는데 여러분들 흑자도산이라는 말이 있거든요. 흑자도산. 메모할 때가 나중에 찾아보세요. 흑자도산이라는 말이 뭐냐면 영리기업을 다시 말씀드리는데 물건을 외상으로 막 팔았어요. 그러면 미수금이 굉장히 많을 거거든요. 그러면 미수금이 많아도 이익이 많이 나오는데 사실 현금이 돌아가지 않으면 도산하거든요. 그래서 흑자도산이라는 말이 뭐냐면 손익계산서상은 이익이 많이 났다고 흑자가 됐는데 그래도 이제 현금이 모자라서 도산하는 것을 흑자손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발생주의에 의한 재무제표도 필요하고 현금주의에 의한 재무제표 두 가지 다 필요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회계기간이라는 말이 나왔는데 보통 영어로는 완이어룰이라고 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여기 계신 분들 다 보면은 거의 1년에 한 번씩 결산이라는 걸 하잖아요. 그 결산하는 이유가 뭐냐면 시간이 30분밖에 안 남았는데 이것도 이제 개념 때문에 아시면 좋을 텐데 12세기, 13세기 지중해에서 베니스에서 카이로까지 왔다 갔다 하는 그런 모험 자본들이 있었는데 그때는 선장이 경영자고요. 귀족이나 성직자들 뒤에 돈 내는 사람들이 출자자였는데 한 번 갔다 올 때마다 처음에는 그냥 한 번 갔다 오고 나면 그거를 이익이 났나 손해가 났나 해가지고 나눠졌는데 재미가 좋으니까 계속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끝날 때까지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개념이 나왔냐면 1년에 한 번씩 끊어서 우리가 잘하고 있는지 잘하고 있는지 이렇게 보자. 그래서 나왔던 개념이 1년 기준이라는 게 나왔습니다. 사실 보면은 기업이나 비영리 단체들도 잘했나 안 했나는 맨 끝에 가서 봐야 됩니다. 우리 사람들도 그 사람 평가를 받으려면 죽고 나서 평가하는 게 맞거든요. 그래서 영리기업이나 비영리 단체들도 다 끝나고 나서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면 중간에 모르니까 우리 선조들이 1년에 한 번씩 여기가 잘 된다 이렇게 보자고 만든 게 회계기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말씀은 이게 말이 결산이라는 말인데 결산하고 회계기간이 거의 비슷하긴 한데요. 제가 여러 가지 써놨어요. 그러니까 하루 끝나고 마감하고 아니면 주간부터 마감할 수도 있고 월차 결산할 수 있는데 여러분들 조그만 식당들도 보시면 식당 끝나고 나서 주인 아줌마 이런 분들이
우리 오늘 돈이 얼마 팔고 얼마 들어왔다 이런 거 다 계산하잖아요. 근데 사실 여러분들 기업들도 비영리단체들도 마찬가지인데 매일매일 마감들을 다 해요. 오늘 기부금이 얼마 들어왔습니다. 오늘 국고보조금이 얼마 들어왔습니다. 이렇게 하는데 이거는 외부에는 얘기하지 않고 내부만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가장 일일 결산을 잘하는 데가 어디냐면 은행들이 가장 잘해요. 은행들이 잘하는 이유는 왜 그러냐면 거기는 현금이 굉장히 많으니까 현금 시장하고 장부상의 잔액이랑 매일 맞춰야 되거든요. 근데 사실 은행뿐만 아니라 조그만 가게들도 매일매일 잔액 판매한 거랑 재고랑 다 맞춰보는 게 필요합니다. 근데 이런 것들은 거의 그냥 밖에는 얘기하지 않고 내부적으로만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보통 다시 영리개혁을 말씀드리면 월요일날 아침에 그 차가 좀 막히는 이유가 뭐냐면 대부분의 기업들이 월요일날 아침에는 그 주간회의라는 걸 하거든요. 주간회의 하면서 지난주에 어땠다? 이번 주에 어떻게 한다? 이런 거를 하거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월차 결산글에서 그 한 달 끝나면 지난달에 어땠다? 다음 달에 어땠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것도 일종의 결산이라고 볼 수 있는데 그 다음에 이제 분기가 3개월에 한 번 할 수도 있고 6개월에 한 번 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1년에 한 번 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 외부에 보여주는 거는 1년 한 번만 보여줘요. 이 안에 건 안 보여줍니다. 근데 이제 영리 기업들 중에서도 상장 기업들은 그 분기별로 보고를 하게 돼 있습니다. 가장 정확하게 결산하는 거는 1년 결산이 가장 정확하고요. 6개월 결산이나 3개월 결산은 좀 약간 간단하게 합니다. 그래서 상장법인들은 이렇게 3개월마다 한 번씩 하고 비영리법인들은 비상장법인 이런 데들은 1년에 한 번 정확하게 결산하고 이게 외부에 공개되는 것 되고요. 다시 말씀드리는데 관리를 잘하는 데는 매일매일 할 수도 있고 주간별로도 할 수도 있고 월차도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재무제표라는 거를 말씀을 좀 드렸는데 재무제표가 이것도 사람마다 말하는 게 좀 달라요. 그러니까 결산서라는 말하고 재무제표라는 말이랑 거의 비슷할 수도 있는데 그 재무제표는 영리기업은 뭐냐면 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 자본변동표, 현금흐름표가 있고요. 플러스 주석이 있어요. 근데 비영리단체는 공익법인 회계기준이 다음 주에 배울 건데 그 재무상태표하고 운영성과표, 현금흐름표 그래서 여기 자본변동표가 없는데 자본변동표가 없는 이유는 뭐냐면 비영리단체는 자본이라는 게 없거든요. 그래서 자본변동표가 없고요. 현금흐름표는 그 공익법인 회계기준에서는 법정이 아니라서 작성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비영리 회계 기준에서는 현금흐름표를 만들 수 있도록 되어 있으면서 수리계산서라고 쓸 수도 있습니다. 그다음에 주석이 달고 있는데 제가 퀴즈에 다 내진 않는데 이 주석이 뭔지 한번 찾아보시는 것도 좋습니다. 그 작년부터는 특별히 올해부터는 상경세법상의 공익법인들이 공시를 할 때 재무상태표, 운영성과표만 공시하는 게 아니라 이 주석도 같이 공시하라고 돼 있어요. 그래서 이거 공시 안 하면 나중에 아마 가산세 같은 게 나올 거거든요. 그래서 주석을 꼭 만들어야 되는데 이게 그렇게 쉽지는 않습니다. 그다음에 여기도 말씀드린 재산 목록이라는 것이 이 재무제표는 안 나와 있거든요. 근데 비영리법인들 주무관청에서 요구하는 서류에는 이게 있어요. 그게 좀 현실이랑 안 맞는다는 말씀을 드리고 여기서 보시면 재무제표라는 말이 이게 영어를 번역한 건데요. Financial Statements에서 S가 붙어 있거든요. Financial Statements에다가 S를 붙인 건데 크게 보시면 재무이의표라고 볼 수 있는데 그게 뭐냐면 재무상태표하고 손익계산서 포괄이라는 말 관계없는데 그 두 가지가 있는 거가
재무 2표라고 볼 수 있어요. 그 다음에 현금정가까지 있는 거, 그거가 재무 3표라고 볼 수 있고요. 그리고 재무 4표는 여기 자본변동표까지 포함되어 있는 거 알 수 있고, 그 다음에 재무제표는 뭐냐면 주석까지 포함되어 있는 거 알 수 있어요. 근데 보통은 여러분들 비영리법인들이 요 두 가지를 좀 만드는 게 필요하고요. 요 주석도 좀 필요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기타 서류가 있는데 그 이익이익 처분계산서라는 거는 그 회계 기준에 포함되지 않았는데 상법이나 법인세법에서 이거를 만들수록 돼 있어서 보통 기업들이 이거를 별도로 만듭니다. 이게 자본변동표랑 거의 비슷해요. 근데 비영리법인은 원래 이게 없어요. 없는데 수익사업을 하는 비영리법인은 이것도 만들어야 돼요. 제조원가 그 명세서하고 계정가물 명세서가 있는데 판매업이 아니고 제조업을 하는 회사는 이 제조원가 명세서를 만들어야 되고 거의 공시는 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계정과목별 불선명세서라고 있는데 이게 각 계정별 세부 내용인데 이게 앞에 나와 있는 재산 목록이랑 좀 비슷할 수 있어요. 근데 꼭 재산 목록이랑 동일한 건 아니에요. 그 다음에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상법에서 보시면 상법에서 재무제표라는 말을 쓰는데 여기는 대체전력하는 말을 썼어요. 여러분들 다시 거기 채팅방에도 한번 써보시겠어요? 재무상태표하고 대체전력표가 어떻게 다를까요? 같다, 다르다고 한번 해보실래요? 재무상태표하고 대체제표하고 같다, 다르다. 채팅방에 한번 써보시겠습니다. 다르다는 말은 안 계시네. 다르다고 쓰신 신국장은 왜 다를까요? 저는 우리 회계학자들도 저는 좀 반대 비판론에 있는데 대체대표가 일본식 한자예요. 그래서 우리나라가 계속 썼는데 국제회계기준이라는 거 들어오면서 회계학자들이 대체대표를 어떻게 번역을 했냐면 재무상태표로 번역을 했어요. 그래서 똑같은 거예요. 근데 이게 중국 애들은 어떻게 번역했냐면 제가 채팅방에 쓰는데 자산분체표로 있어요. 저는 한중일 피가 아니라 부채표입니다. 한중일 그래서 중국이 한자를 가장 잘 쓴다고 생각이 드는데 그 자산부채표로 번역한 게 가장 잘한 것 같아요.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지만 부가가치세를 우리나라는 그냥 밸류에디드 텍스를 부가가치세 이렇게 번역을 했는데 일본은 소비세라고 번역을 했고요. 중국은 증치세라고 번역했거든요. 근데 밸류에디드가 가치가 증가하는 거잖아요. 근데 대체제표 말씀을 드리면 여러분들 다 채팅방에 쓰는데 BS라는 말 혹시 들어보셨어요? BS? BS가 뭐의 약자일까요? 네, 밸런스의 약자거든요. 근데 밸런스의 약자, 그래서 BS, 지금도 영화에서도 BS라는 말 많이 쓰는데 그거를 이제 일본 애들은
대체대조표로 번역했거든요. 근데 저는 이 밸런스 시트를 정확하게 번역하려면 잔액표가 맞아요. 잔액표. 밸런스라는 말이 균형이라는 말도 있지만 그 잔액이라는 말이 있거든요. 그래서 대체대조표라는 게 중국 애들이 번역한 것처럼 자산과 부채의 잔액표예요. 근데 이제 우리나라 교수들이 일본 영향을 받는 걸 바꿔서 그런지 재무상태표가 영어로 뭐라고 되어 있냐면 Statement of Financial Position이거든요. 그거를 재무상태를 번역했는데 나이가 드신 분들은 아직까지 대체절표라는 말을 쓰고요. 상법에는 아직까지 대체절표로 남아있어요. 그것도 하나 말씀드리면 우리나라 여기 회계기준을 말씀 안 드렸는데 회계기준에 보시면 우리나라 회계기준이 크게 영리기업과 없이 세 가지가 있는데 국제회계기준하고 일반 회계기준하고 그다음에 중소기업 회계기준 세 가지가 있습니다. 근데 국제회계기준하고 그다음에 일반 회계기준에서는 재무상태표라는 말을 쓰고 있고 그다음에 중소기업 회계기준이라는 게 있거든요. 그거는 법무부 장관이 만들었는데 거기서는 대체절표라는 말을 써요. 그래서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대체절표나 재무상태표나 같은 의미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 손익계산서는 영어로 보통 뭐라고 할까요? 들어보셨나? PL이라는 말 들어보셨나요? PL이라는 말 들어보셨나요? PL이 뭐냐면 프로핏 로스 스테이트먼트거든요. 그거를 이제 일본 애들이 손익계산서 번역을 했어요. 근데 한 70년대부터는 또 어떤 미국 애들이 뭐라고 썼냐면 IS라고 해서 이제 뭐 이슬람 단체가 아니고요. IS라는 말도 썼어요. 이게 뭐냐면 인컴 스테이트먼트거든요. 그러니까 미국 애들도 손익계산서를 칭하는 말이 굉장히 한 10개 이상 되는데 가장 많이 쓰는 말이 PL이고 70년대에는 인컴 스테이트라는 말을 썼는데 지금 IS도 별로 안 쓰는 것 같아요. 그렇게 썼고 여기 지금 비영리법인에서도 예전에는 말이 굉장히 다양했다가 2018년부터 공익법인 회계기준이 생기고 비영리 회계기준이 생기면서 여기 운용성과표라는 말이 생겼는데 여러분들 운용성과표 영어로 하면 뭐가 될까요? 발음이 좀 나쁘지만 Statement of Activity예요. 그래서 일본 애들은 어떻게 번역했냐면 활동보고서라고 했어요. 영어 그대로 해서 활동보고서라고 했는데 우리나라는 여러 가지 생각을 하다가 운영성과표를 썼는데 지금은 계속해서 이렇게 운영성과표라는 말로 통일화되고 있지만 일부 단체들은 아직도 손익계산서라고 쓰는 데도 있어요. 근데 미국 애들도 보면은 미국도 비영리 단체 중에서 아직도 스테이트먼트 오브 액티비티라는 말을 쓰지 않고 비영리 단체인데 PL 이렇게 하는 데도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이제 조금 이제 다 통일시키려고 하면 운영성과표 하는 게 좋습니다. 그다음 요거는 영리기업에 가는 건데 우리나라는 이렇게 상법에 따라서 만드는 상법은 소규모에서도 모두 다 결산 재무제표를 작성을 해야 된다는 것이 있고요. 그다음에 외부 회계감사법이라는 게 있어서 외부 회계감사를 받아야 되는 것이 있고, 그다음에 여기 자본시장 통합법에 의해서 상장회사들 같은 경우는 정기임을 수시 공시하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뭐냐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상장법인들은 3개월에 한 번씩 공시하는 거, 그게 이 법에 의한 것. 그다음에 요거는 재무와 이거는 지금 여기다 넣긴 넣었는데 간단하게 설명드리면요. 기초의 재무제표, 기초의 재무상태표에서 1년 기간의
그 액티비티가 반영이 돼서 기맑게 나온다 이런 뜻이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말씀드리면은 여기 재무상태표는 어느 현재 시점 거예요. 그래서 특정 예를 들어서 2021년 12월 31일 현재 거를 보여주는데 이 손익계산서라는 거는 뭐냐면 이거는 1년 동안 1년 동안의 활동을 보여주거든요. 그래서 여기 그걸 다시 말씀드리면 손익계산서나 운용성과표하고 자본변동표, 현금흐름표는 다 한 기간 동안의 그 변동을 보여줘요. 그래서 재무상태표는 영어로 말씀드리면 스톡 개념이라고 그러고 손익계산서, 자본변동표, 현금흐름표는 플로우 개념이라고 씁니다. 물량이라는 게 들어간다는 그런 말을 써요. 요거는 그러니까 그러니까 2020년 12월 30일 현재 거에서 1년의 영업 활동에 관한 것을 표시하면 그다음 기말 것이 된다는 뜻이고요. 여기 이제 포괄 손익, 포괄 이익이라는 말이 나왔는데 이것도 비용리 법인은 관계없는 건데 내가 넣어놨는데 그 퀴즈에 보시면 손익계산서하고 포괄 손익계산서가 뭐가 차이 나나 이런 퀴즈를 제가 봤어요. 그것도 인터넷 검색하셔서 그 손익계산서가 포괄 손익계산서가 뭔지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이것도 좀 어려운데 그냥 넘어갈게요. 요게 이제 복식부의 개념에서 어떻게 이게 서로 연결되나 이런 것들 보일 텐데 나중에 실습하면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요거는 그 2019년 10월 말에 이제 공익법인 우리 수강생 중에서 공익법인이 아닌 데들도 있는데 이거 어떻게 바꿔놨냐면 예전에는 이렇게 재무상태표, 운용성과표, 기부금 모집하는 거, 뭐 이런 것들을 공시하도록 했는데 2019년 말에 이렇게 바꿔놨어요. 재무제표 이렇게 바꿔놨거든요. 이게 어떤 의미일까요? 이게 어떤 의미냐면 과거에는 재무상태표하고 운용성과표만 공시해라 그런 거였는데 재무제표를 바꿔놨기 때문에 주소까지 공시하라 이런 뜻입니다. 주소까지 공시 안 하면 세무서가 공시하라고 얘기를 하고 나서 가산세 불구할 수 있다 이런 뜻이고요. 그런 면에서 주소를 어떻게 작성하는 것도 좀 고민들을 해봐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것도 비용이랑 관계없는 것들을 말씀을 드리는데 이렇게 개별 재무제표, 별도 재무제표, 연결 재무제표 이런 말이 있어요. 그게 어떤 말인지 한번 보시면 좋은데 비용리법이랑 별로 관계없는 건데 말씀드리면 이렇게 본지점 합산액이라는 게 있습니다. 비용리단체에서도 이렇게 지부가 있는 경우가 있는데 그것도 단체별로 좀 다르긴 하지만 어떤 데는 그 지부가 자체적으로 독립결산을 하고 나서 본부에 부담금만 보내는 경우도 있지만 어떤 데는 전체를 다 하나로 통합하는 데가 있거든요. 근데 이제 은행 가지고 말씀드릴게요. 예를 들어서 국민은행 같은 경우는 저도 정확히 모르지만 국내 지점이 한 300개 이상 있거든요. 근데 그 지점들은 국민은행이라고 하는 법인 하나에 다 속해 있거든요. 그래서 그 300개를 다 합쳐서 하나 만드는 거가 본지점 합산 회계예요. 그래서 국민은행 자체의 재무제표가 나오거든요. 근데 여러분들 연결 재무제표라는 개념이 있는데 이게 뭐냐면 다시 또 국민은행 걸 말씀드리면 국민은행 금융지주라는 지주회사가 있는데 그 밑에
은행도 있고 보험도 있고 증권회사 있고 여러 군데가 있거든요. 그런 걸 다 합쳐서 만든 거. 그거가 연결재무제표예요. 친구들이 이해가 되시나? 근데 이거는 영리기업에만 있고 불영리는 거의 없어요. 근데 그냥 개념만 아시면 될 것 같고, 거기서 여기 개별재무제표라는 게 뭐냐면 예를 들어 국민은행 것만 발표하는 거는 개별재무제표고요. 연결재무제표는 국민 금융지주가 그 밑에 있는 여러 개 자회사들 걸 다 합쳐서 만든 거, 그게 이제 연결재무제표고, 별도재무제표는 이거랑 좀 다른데 연결재무제표를 만들기 위해서 만든 거,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비영리에는 별로 관심이 관계가 없으니까 그냥 넘어가셔도 좋은데, 이왕 회계를 배우니까 조금 이런 개념을 아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비영리법인 쪽을 보면은 회계기준이라는 게 나와요. 사실은 회계기준에 대해서 뭔가를 또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이쪽을 보시면 사학기관, 의료기관, 사회복지법인, 여기가 비영리법인인데, 여기는 재무제표가 이렇게 나와 있어요. 대차제표, 재무상태표 같은 것들이고요. 의료기관은 손익계산한다는 말을 씁니다. 근데 2018년에 공익법인 회계기준하고 비영리 회계기준을 2018년에 만들었는데 여기는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관점이 좀 다른 거가 뭐냐면 요거는 이게 상징세법에 위약이 나온 거지만 외부 이해관계자들한테 보고하는 것이 주된 목적입니다. 이쪽은. 근데 여기 있는 사학기관이나 의료기관 이런 것들은 뭐냐면 물론 외부 이해관계자들 보여주는 게 목적이긴 하지만 주무관청이 보는 거가 더 주 관점이에요. 그래서 더 자세하게 돼 있고요. 꼼꼼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게 대학을 가는 것들이고 여기는 사회복지법인인데 이 두 개가 엄청 까다로워요. 까다롭기도 하고 잘못되면 뭐 지적도 하고 막 이렇게 하는 것들인데 관점이 좀 다른 건데 가급적이면 언젠가는 이게 다 통일되는 게 좀 좋을 텐데 그렇게 쉽지는 않겠지만 지금 이렇게 따로따로 이렇게 있다고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일본 걸도 말씀드리는데 일본은 우리가 일본 걸 되게 많이 베끼면서도 일본은 얼마 전에 이거 아직까지 통일은 되지 않지만 일본은 어떻게 됐냐면 일본도 공익법인 회계기준을 만들면서 한 10몇 년 됐는데요. 그 과거에는 주무관점 보고 목적이라는 거에서 관점을 다 바꿔가지고 일반 이해관계자들한테 보고하는 거로 바꿔놨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랑 어떤 차이가 있냐면 우리는 주무관점 보고하는 거랑 외부에 보고하는 거랑 다르잖아요. 근데 일본은 두 개를 맞춰놨어요. 우리나라도 언젠가 좀 그렇게 될 것 같아요. 요거는 좀 빠를 수도 있는데 회계감사를 받게 되면 원래 재무제표는 누가 만들어야 되냐면 그 단체가 스스로 만들어야 되거든요. 근데 영리법인의 경우는 그게 상당히 많이 없어졌는데 비영리법인들은 아직 이 재무제표를 못 만드는 경우들이 많이 있어서 회계사들이 회계감사 가서 이걸 만들어주거든요. 근데 사실은 재무제표 작성하는 거랑 회계감사 하는 사람은 서로 뛰어나야 돼요. 근데 이제 예산 같은 것 때문에 그냥 서비스를 해주고 있게 되는데 원래 재무제표를 만들어주는 회계사가 그거를 감사하게 되면 자기 감사라고 해서 감사에 문제가 있다고 못하게 하는 건데 현실적으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재무상태표 걸 조금 말씀을 좀 드리는데 재무상태표가 뭐냐면 나중에 복식보기 만들 때 하는데 회계 등식이라는 것이 있어서 왼쪽에 자산하고 오른쪽에 부채 플러스 자본이라고 있거든요. 이게 복식보기의 가장 기본되는 원칙인 사실 요것만 알면 돼요. 이게 자꾸 변하는 건데 그래서 재무상태표를 보시면
그 오른쪽에는 자산이 나와 있고 그 왼쪽에는 자산이 나와 있고 오른쪽에는 부채하고 자본이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게 어떤 뜻이냐면 저기 자기 돈 얼마 하고 그다음에 누구한테 빌린 돈을 어떻게 운영했나 이렇게 표시한 겁니다. 이 부채를 다른 말로 얘기하면 타인 자본이라고 얘기하고요. 이 자기 자본은 자기 자본 이렇게 얘기합니다. 비영리법인은 원래 자본이 없어요. 그래서 비영리법인에서는 이걸 어떻게 바꾸냐면 자본이라는 말을 쓰지 않고 순자산이라는 말을 써요. 그 다음에 여기가 순자산인 거에 비해서 이 자산을 다른 얘기를 하면 총자산이라는 말을 씁니다. 그 영리기업 거를 보시면 그 아까 언제 현재 시점이라고 했는데 예를 들어서 이게 2021년 12월 31일 현재 이렇게 되면 여기다가 기업 이름을 쓰고요. 그다음에 금액단위 쓰고 요 자산 총계하고 부채 총계는 항상 맞아야 되고요. 그다음에 이거를 이렇게 유동자산, 비유동자산 이렇게 나눠놨는데 이게 뭐냐면 1년 이내에 현금화되는 거, 1년 이내에 현금화되지 않는 거 이렇게 나눠놨습니다. 여기도 부채하고 자본을 나눠놨는데 비영리법인은 이게 순자본이 되고 순자산이 되고 부채도 1년 이내에 갚을 거, 1년 이후에 갚을 거 이렇게 나눠놨습니다. 요 말도 유동자산, 비유동자산이 있는데 이것도 예전에는 이 비용자산이라는 말을 쓰지 않고 고정자산이라는 말을 썼었어요. 영어로 픽스드 어셋이고 이거 비유된 부채도 고정부채 그래서 픽스드 라이빌리티라는 말을 썼는데 지금은 비유동 부채, 비유동자산이라는 말이 조금 더 많이 쓰이는 말입니다. 그 다음에 회계에서 여러분들도 많이 어려워하는 게 뭐냐면 차변 대변이거든요. 차변 대변이라는 말이 써 있는데 요새는 하도 어려워서 저도 강의할 때 그 차변 대변 그 말 쓰지 않고 그냥 왼쪽 오른쪽으로 말 쓰는데 그 차변이 왼쪽이고요. 대변이 오른쪽이란 말 쓴대요. 영어로는 이렇게 이거 뎁터, 크레디터 이렇게 돼 있는데 저는 제가 중학교 2학년 때부터 상업을 배웠거든요. 그러니까 거의 45년 정도를 저 회계를 배웠기 때문에 익숙해지는데 처음 배울 때 가장 어려웠던 게 뭐냐면 왜 그 차변이 왼쪽일까? 대변이 왜 오른쪽에 이게 굉장히 헷갈렸었어요. 대출금 그러면 이게 자산이거든요. 근데 일본 애들이 이걸 번역을 잘못했는데 이 얘기는 뭐 쓰지 않고 근데 지금은 여러분들 그냥 이렇게 차변 대변이라는 말을 안 써도 좋은데 영어 쓸 때는 필요해요. 근데 영어 안 쓸 때는 그냥 왼쪽 오른쪽 이렇게 쓰시면 좋습니다. 또 하나는 여기 데비트 카드, 크레딧 카드라는 말이에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DR, CR을 생각할 때는 그 데비트 카드, 크레딧 카드를 생각하시면 가장 좋아요. 크레딧 카드는 뭐냐면 여러분들 신용카드처럼 우리가 물건 사면서 이렇게 긁으면 그게 부채가 되잖아요. 그게 그래서 부채이기 때문에 오른쪽에 쓰는 거고 데비트 카드라는 건 뭐냐면 우리를 말하면 뭘까요? 직불 카드 그런 건데 그거는 크레딧 카드의 반대말이기 때문에 왼쪽에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이 뎁터, 크레디터를 구분하시는 게 좀 편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참고로 뒤에는 제가 왜 차변 대변에 어떤가를 좀 써놨는데 그걸 한번 참고적으로 한번 보세요. 이게 처음에 회계 원리 배울 때 굉장히 많이 헷갈리는 말인데 그냥 차변 대변보다는 왼쪽 오른쪽 이렇게 쓰면 좋습니다. 그 다음에 회계에서는 재산이라는 말을 쓰지 않고 자산이라는 말을 써요. 그래서 자산이 재산보다는 좀 넓은 개념입니다. 그래서 재산도 들어가고 채권도 들어가고 권리도 들어갑니다. 회계 용어를 보면은 자산의 개념 같은 게 있는데 그건 너무 어렵고요. 부채도 채무보다는 좀 넓은 개념입니다. 채무가 아닌 것도 부채가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여러분들 아실 거는 회계에서는 재산이라는 말보다는 자산이라는 말을 쓴다고 하고 그 부채라는 말도 쓰긴 하지만 채무보다 조금 넓은 개념이라는 뜻입니다. 그럼 여기 아까 말씀드린 유동자산, 비유동자산은 뭐냐면 1년 이내에 현금화되는 거, 1년 이내에 현금화되지 않는 거 이렇게 나왔고 과거에는 이렇게 필수도 어셋이라는 말을 썼는데 거의 똑같은 말입니다. 무형자산, 유형자산은 가장 대표적인 게 뭐냐면 개발비나 특허권 이런 것들인데 이거는 보이는 자산, 보이지 않는 자산 이렇게 볼 수 있고 화폐성은 현금화 가능한 거, 토지나 건물 같은 거는 비화폐성 자산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다음에 자산 개정 과목 회계를 하려고 그러면 개정 과목들을 알아야 되는데 여러분들 보통 보시면 이 비용 과정 개정 과목 같은 걸 많이 하실 텐데 그 예산 과목이랑 개정 과목이랑 거의 비슷하긴 한데 대표적인 자산 과목들을 여기다 올려놨습니다. 근데 이걸 자산의 평가는 좀 어려운 얘기인데 우리는 보통 그냥 친수원가로만 한다고 생각하시고요. 그러니까 영리기업들은 이렇게 현재 가격 같은 거를 많이 쓰는데 이거는 큰 비영리 재단 같은 데서 주식 같은 걸 가지고 있으면 주식을 평가하고 뭐 이런 거가 있는데 조그만 비용단치는 별로 쓰진 않습니다. 제가 여기다가 퀴즈 할 때 하나 썼는데 분식회계하고 회계부정 이런 말을 썼는데요. 횡령이랑 어떻게 차이가 나는지 일단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이거 퀴즈 쓰시려면 아마 검색 한번 해보셔야 될 거예요. 요새 와서 보시면 그러니까 회계부정이라는 거는 요새 와서 신문들 보셔서 알겠지만 오스템이라고 하는 회사 있잖아요. 거기서 회계적인 몇백억 가져간다든지 또 하나는 계양정기라고 해서 몇십억인가 몇백억 사고 나는데 그런 거는 횡령이고요. 분식회계나 회계부정은 좀 다른데 이거는 뭐냐면 횡령이 안 되더라도 예를 들어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적자 난 회사가 적자가 아니라 흑자가 나는 것처럼 표시하는 거 이런 것들이 분식회계예요. 가장 대표적인 거는 뭐냐면 우리나라 한 7, 8년 전에 대우조선이라는 회사가 실제로는 손실이었는데 뻥튀기를 해가지고 이익 난 것처럼 했다가 굉장히 큰 사회적인 이슈가 되고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거하고 횡령이랑은 좀 다릅니다. 근데 미국은 이렇게 분식회계도 회계부정이라고 해요. 이렇게 회계부정이라고 하는 이유가 뭐냐면 이제 상장된 회사들 소액 투자가들이 손해를 보기 때문에 일종의 소액주주를 대상으로 해서 사기했다 이렇게 봤기 때문에 회계부정이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횡령이랑은 좀 달라요. 부채 개정 과목을 좀 써놨고요. 충당부채 이것도 나중에 하겠습니다. 충당부채에서 비영리법에서 나올 수 있는 거는 퇴직급여 충당부채라는 게 있을 수 있는데 요새는 많은 단체들이 연금을 들어주기 때문에 퇴직연금에서 그냥 퇴직연금으로 매년 지급하고 부채가 올라가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자산하고 순자산 얘기가 있었는데 지금 이렇게 자본이라는 말을 쓰지 않고 비영리법인에서는 그래서 기본 순자산, 보통 순자산 이런 말만 씁니다. 과거에는 2018년 공익법인 회계 기준이 나오기 전까지는 이렇게 자본금, 기본금 이런 걸 많이 썼거든요. 이런 말들 예전에 이렇게 많이 썼는데 지금은 다 이거를 다 이렇게 통일시켜놨어요. 그다음에 학교법인이나 의료법인들은 좀 다른 말을 쓴다는 거더라고요. 손익계산서도 이렇게 원래는 이렇게 오른쪽에다가 수익을 표시하고 이쪽에다가 비용을 쓸 수 있는데 손익계산은 간단한 건 이렇게 씁니다. 매출액에서 원가 빼고 그래서 매출 총액이 나오고 판매 가격이 나오고 뭐 이런 식으로 나오는데 비영리 단체는 좀 비슷하긴 하지만 매출액이라는 말을 쓰지 않고 이렇게
사업 수익, 사업 비용 뭐 이런 말을 썼고요. 그다음에 여기 단기 순이익이라는 말을 여기는 단기 운영이익이라는 말을 썼어요. 여기는 좀 어렵게 써놨는데 이게 이익이라는 말보다는 단기 운영 차익 이렇게 써도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정도로 말씀을 드리고요. 너무 빨리 나갔는데 혹시 질문이 있으면 채팅방에 올려주시던가 아니면 그 스피커를 켜시고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질문은 없나요? 오늘 배우니 다른 거라도 괜찮습니다. 회계사님 저 질문 하나 드려도 괜찮을까요? 네, 그러세요. 그 2주차 강의 그 퀴즈에 관련된 내용인데요. 네. 그 저희 센터는 국가보조금 사업하고 위탁 사업을 구분하고 있고 네. 국가보조금 사업에서는 둘 다 세금 계산서를 발행하진 않지만 그 위탁 사업에 대해서는 그 관리기관이 10% 부가가치세를 차감하고 지급을 받았거든요. 그래요. 그게 맞는 건가요? 맞아요. 아, 맞는 거예요? 아니, 틀려요. 아, 그래요? 그 차감하고 지급하면 안 돼요. 아, 그렇군요. 네, 알겠습니다. 그거는 나중에, 그러니까, 국가보조금하고 위탁 사업은 다음 주인가 다다음 주 정도에 가서 다시 말씀드릴게요. 아, 네, 감사합니다. 또 다른 질문이 있나요? 오늘 너무 이론적인 것만 해서 좀 졸리기도 하셨을 텐데, 그리고 안 배운 거가 퀴즈도 좀 있거든요. 그 퀴즈 하실 때는 저기 인터넷 검색을 하셔서 하세요. 제가 원래는 강의하면서 그 인터넷 검색 엄청 많이 하라고 그러는데 시간이 1시간 반밖에 안 돼서 검색을 못 하는데 원래는 학교에서 강의할 때는 그 모르면 검색해 보라고 계속 그러거든요. 수업 들으면서 하는데 그 검색을 하셔야지만 퀴즈를 할 수 있을 거예요. 주말 쉬시는데 열심히 참여해서 감사합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다음 주에 뵐게요.